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뉴욕 증시 폭락했습니다. 네. 코로나 때문이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일단 시작은 유럽 증시, 유럽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방금 앞서 뉴스도 봤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차 재확산, 팬데믹이 확실하게 보이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 통행 금지였었는데 이것을 꽤 주간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된다. 예.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부분 봉쇄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쯤에는 거의 모든 웬만한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하는 큰일이네요. 그런 상황 예. 속에서 주가가 단지 어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최근 일주일 새 계속 급락을 했고 독일 닥스는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큰 폭을 예. 하락을 했고요. 바로 이것을 이제 뉴욕 증시가 받아서 또 큰 폭의 하락이 했는데 미국은 이게 지금 대선이 지금 11월 3일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관련한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. 이 대선이라는 게 그런데도 감춰져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도 끝나겠다고. 지금 예. 저게 공포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유럽 못지않게 이게 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3%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 공포에는 아마 겨울이 오면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 코로나 경보랑도 완전히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예. 우리는 어떻습니까? 우리 증시. 상대적으로 지금. 예. 지금 우리 증시, 또 일본 증시, 대만, 중국 증시를 보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습니다. 아, 그래요? 또 예, 오전에 다행입니다. 비해서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예. 아마도 지금 미국과 유럽의 하락의 원인, 급락의 원인은 이제 코로나의 예. 재확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는 맞지만 지금 낙폭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? 네. 아직까지 그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. 그렇죠.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실제로 3분기에서 끌어올리게 된 핵심은 수출이었고요. 예. 반도체와 자동차였는데 이제 만에 하나 유럽이 더 악화가 되고 이제 겨울이 찾아와서 미국까지 이것이 번지게 된다면 수출도 만만치가 않고요. 민간 소비는 현 상황에서는 이제 끌어올리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. 예. 지금 많은 세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는 일단 1차 팬데믹이 왔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잖아요. 예. 금리는 이제 통화 정책은 쓸 만큼 썼고요. 예. 정부가 직접 돈을 주게 되는 긴급 재난 지원 자금까지도 썼는데 이런 유사한 상황이 또 온다면 이제는 뭘 써야 될까? 큰일입니다. 예.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.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는 겨울 되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미국 대선은 불확실하고 네. 또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 미국은 또 돈 풀 수도 있겠지만요. 네. 자, 그러면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증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요, 이게? 예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라는 기본적인 불확실성의 모멘텀이 하나가 예. 있고요. 11월 3일은 정말로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큰 주식시장의 변곡이 예.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현금 확보라든가 리스크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그 직전에도 오를 수가 있고요. 예. 대선 후에도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지만 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함께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현금 확보 전략, 또 위험 관리 전략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주식이 참 쉽질 않습니다, 보면. 네, 이게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. 또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예, 터지고 또 예. 봉쇄령이 오고 이렇게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예. 참 너무나 또 안타깝고 또 이만큼 위험이 커지죠. 자, 이제 국내 얘기 좀 네. 해볼까요? 공시지가 네. 현실화 90%까지 한다. 지금까지 69%인가요, 지금? 네, 지금까지 좀 다릅니다. 최대한 좀 예. 끌어올리려고 했었고요. 예. 토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, 아파트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% 요 정도 예.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. 이번에 이제 발표될 실은 오늘 어쩌면 발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나눌 그 문제 예.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됐는데요.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입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그거 거의 끌어올리겠다. 확정된 거죠? 예. 네, 거의 확정 그죠? 아니라고 봤는데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예, 아직은 예. 이제 장담해서 말씀을 예.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. 근데 로드맵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90%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은 아니라 예. 이제 기간을 두고 또 그 가격, 그 집값 대비해서 좀 다르게 두어서 큰 틀에서는 2030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 대비 90%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안입니다.
점차적으로 해서 충격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죠. 네, 시간도 좀 다르고요. 예. 앞서 말한 것처럼 가격대별로 좀 다른데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2025년에 바로 공시가격 예. 90%가 완성이 되고요. 2025년이요. 네. 예.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5억은 2027년, 그다음에 9억 미만은 이제 2030년까지 가게 되는.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체 뭐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은 예. 90% 현실화율을 마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 충격, 예. 또 중저가들에 대한 뭐 결과적으로 공시 가격이 오른다면 종부세도 오르지만 더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재산세도 네.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둬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추겠다 현실화의 이거죠? 속도를 늦추는 예. 이제 그런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최종화는 예. 나와야 되고요. 세금 올린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많은. 네. 이 방향 자체는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. 현실적인 어떤 집값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요. 네. 근데 세금 저항은 뭐 당연히 또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렇죠? 비중이 예. 크죠. 예. 그래서 뭐 어떤 걸 자산 평가에서 내게 되는 세금, 이거 뭐 준조세든 뭐든요. 예.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또 여러 늘어날 개의 세금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게 되는 뭐 재산세, 예.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예. 오르게 되겠죠. 예. 아마도 공시가격은 오를 테니까요. 예, 그런 상황들이 있겠고 이 밖에 어르신들은 이제 기초연금 받고 안 받고도 이 자산 기준이 예. 있단 말입니다. 여기 임계점에 계신 분들은 자칫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면서 또 못 받을 수가 있겠고,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의 어떤 걸려 있다 뭐 보니까. 부분들 이걸 뭐 한 60여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계점에 따라서 걸치는 많은 예.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로서 보면은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. 집값은 어떻게 잡힐까요? 양쪽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, 이것도. 예. 일단은 정부는 제 집값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예. 하지 않고요. 예, 뭐 명시적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이제 내세우고 예. 있습니다. 예. 하여간 시세가 올랐으면 그렇죠. 맞춰서 이제 예. 세금을 내야겠다라고 예.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 좀 우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게 예. 되면 못 견디고 이제 매물을 던지고 그렇게 매물이 쌓이다 보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예. 반면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요.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뜨리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. 누가 그거를 사줘야 거래가 그렇죠. 완성이 되잖아요. 예.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거의 힘든 구도입니다. 예.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다주택자는 뭐 새로 사긴 어렵고 예. 실수요자가 그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임대차 3법들이 엮여 그렇죠. 있으면서 뭐 6개월 전에 증기를 예.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 캐시가 완벽하게 있는 실수요자는 또 없단 말이죠. 예.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또 6개월 내에는 들어가서 살아야 돼. 이제 맞물리고 있어서 이게 거래가 오히려 안 될 수가 있겠다. 근데 예. 지금 이 공시지가 현실화는 상당 기간 어떤 장기에 걸친 것이고 네. 그렇다 보면 이 장기에 걸쳐서는 세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집을 뭐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비싼 거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현실밖겠죠.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어쨌든 급매물이 나와서 집값 하락을 노린다면 예. 실수요자는 예. 그 집을 좀 어쨌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현재는 없어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전세난이 예. 심각하니까 이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혹시 세입자에게 예. 이걸 전가되는 현재 가물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제 신규 세입자에 비해서는 이제 그 집주인이 굉장히 지금 우월한 위치에 예. 있어서 그거의 이전에 대한 우려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.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 4분의 1만 내면 네. 살 수 있게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? 지분형 설명해 주시죠. 정유주택형 지분 정유형이라고 예. 이제 꽤 역사는 오래됐습니다. 예. 뭐 과거 거의 뭐 2000년대, 90년대에도 이제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어떤 집이 있는 겁니다. 예, 집이 있는데 공공 임대주택보다는 훨씬 더 양질이겠죠.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실수요자가 그 집을 다 살 자금 여력은 없어요. 그럴 땐 집은 10%에서 15% 혹은 20%만 내고 일단은 거기에 삽니다. 예. 그런데 전체 지분은 공공, 국가가 관리를 하고요. 예. 그럼 일단 나는 내 지분은 20%를 냈으니까 80%는 내 게 아니잖아요. 예. 그럼 80%에 대해서는 일단 임대료를 냅니다. 네. 그 대신 그 임대료는
굉장히 이제 싸게 주겠죠. 예.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4년, 5년 때마다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분이 10% 사고 또 20% 사고 예. 30% 해서 나중에 20년 후에는 100%의 내 집으로 마련하게 되게 된다는 예. 그런 구조가 바로 지분 적립형 주택이죠. 설명드리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네.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니까 무주택자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 같은데 뭐 네. 조심할 부분이 좀 있나요? 이게? 일단은 예. 그 집을 20년간 살 정도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위치, 아. 또 집 자체가 예. 좋아야 되겠죠. 갖고 싶은 집이어야 된다 이 예, 말씀이시죠? 그래야지 예. 그 집을 계속 그렇게 수십 년간 살게 할 예. 테니까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공에서 일단 짓게 되기 때문에 예.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재정 부분들 예. 일단은 최적의 위치에 좋은 주택이어야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언뜻 들어도. 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